헤이브업 스케일업 파트너 밥입니다. 엔젤 투자할 때 참고사항으로 지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젤 투자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것들이 30가지 정도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에 엔젤 투자할 수 있냐? 30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부분에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고 투자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엔젤 투자자는 엑셀러레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자금만 투자해 놓고 기다리거나 또는 GP와 LP라고 하는데 GP는 투자를 리드하는 사람, LP는 투자자. 그래서 이제 자금을 모아서 움직이는 건데 GP에게만 맡겨 놓는다 하면 실패한 엔젤 투자자입니다. 성공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엔젤 투자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거고요. 자, 그 30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지분율인데요. 이 지분율만 봐도 사업가가 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어떻게 노련하게 팀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의 지분 비중을 봅니다. 엔젤 투자는 초기에 스타트업에 하는 투자이고 이때 대표이사의 지분은 못해도 80%를 보유해야 합니다. 70% 정도 가면 낮은 편이고요. 80%에서 95% 정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에서 20%는 어디에 분배되냐? 시드 투자를 한 투자자나 코파운더에게 지분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파운더 지분 비중인데요. 대표가 또는 사장이 함께 사업하는 이 코파운더가 너무 믿음직스럽고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사업을 같이 창업했기 때문에 뭐 둘일 때는 50대 50으로 분배한다. 셋일 때는 30대 30대 40으로 분배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분에 대한 그런 중요도를 알고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와 모르고 단순히 사업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에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이 또는 그런 성장성이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이라는 것은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코파운더가 제 역할을 못하는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특히 초기 설립된 기업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코파운더의 포지션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다음으로 지분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면 궁극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 회사에 봉착했을 때 그걸 어떻게 누가 타게 하는지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걸 타게 할 만한 동기나 에너지가 그 지분율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진 지분율은 좋지 않고 대표이사가 리더가 많이 갖고 있어야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 책임을 지겠다 하고 돌파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지분율을 딱 보는데 같이 사업을 만든 팀원이 지분율이 과하게 많다 하면 투자에서 배제되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아주 많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4번째 이유랑 연결되는데요.
4번하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스타트업이 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의 주주들은 지분율이 줄어듭니다. 비중이, 퍼센티지가.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증자를 하게 되면 총 주식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분모가 늘어나고 분자는 그대로니까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증자를 몇 차례 하게 되면 결국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전에는 보통 대표이사가 40%에서 20% 안으로 보유를 하게 되고요. 10%까지 가고 그 이하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20%에서 40%가 된 상태에서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가는 건데, 그럼 그 전에 대표이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3차례, 4차례, 5차례 증자를 하고 나서도 지분율이 20%, 40%를 갖춘 상태에서 상장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대표이사가 80% 갖고 있다가 엔젤 투자 받고 나서 60% 정도 됐다가 시리즈 A 투자 받고 50%, 45%, 시리즈 B 투자 받고 40%, 35% 내려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줄어들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서서히 줄어드는 것은 왜 괜찮냐면, 대표이사가 처음에는 그 대표 자체가 조직의 시스템이고요. 초기에는 점점 팀이 구축되고 조직이 구축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나중에는 그 파운더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그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의사결정은 대표가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주주들에 의해서 또는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상장시장에서는 대주주가 혼자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대주주 리스크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대주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먼저는 파운더, 즉 대표이죠. 처음에는 대표의 지분이 반드시 일방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고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견딜 수 있고요. 그렇지만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각 전문가들이 붙게 되고 전문 투자자들이 붙게 되고 회사는 팀원들과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의사결정은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상태. 그게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그런 변동사항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 컨설턴트 등의 지분 비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는 사업가는 컨설턴트,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에게 지분을 주는데요. 무상으로. 이때 정말 기여하는 컨설턴트에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가 사업을 너무 모르고 어떻게 이 전문적인 역량을 커버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지분을 주게 되는데, 그때 이 무지하게 되면 지분을 10%, 15% 준다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은 왜 팀원으로 들어가 있지? 라고 했을 때 그런 특정한 파트를 보조하고 10%를 갖고 간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투자해서 배제시키면 됩니다. 왜? 대표가 이 지분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고 모른다는 거죠. 지분의 가치가 무엇인지. 10%면 너무나도 큰 지분율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랑 계약을 진행할 때는 스톡 옵션으로 계약을 맺고요.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3% 이내의 지분을 또는 1% 이내의 지분을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3%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드해서 컨설턴트의 역량을 써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무상으로 주식만 양도해줘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딱 지분율 보면
NGL 투자할 수 있는 각이 나온다, 안 나온다. 대표가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나옵니다. 모르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되죠. 대표가 결국 이걸 쥐고 조직을 리드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지분에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지분율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비였습니다.